이쪽은 또 괜찮을 거예요. 응? 자, 16번인가요? 윌다우스키 예산 행태 유형 가운데 국가의 경제력은 낮지만 재정 예측력이 높은 경우에 나타나는 행태,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윌다우스키. 이쪽은 재정력, 다시 말해 경제력을 의미하죠. 이쪽은. 그 다음 이쪽은 예측 가능성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경제력이 크다, 작다, 예측 가능성이 높다, 낮다, 이런 식으로 이제 비교를 하는 거예요. 자, 여기에 들어가는 대표적인 것이 점증적 예산에 관한 거죠. 그런데 점증적 예산의 대표적인 예는 미국의 연방정부 예를 하는 거죠. 미국의 연방정부. 여기서 시험에 나올 수 있는 것은 뭐 특별히 의미 있거나 뭐 그런 건 아니지만 이게 세입 예산에 관한 거예요. 세입 예산. 미국의 그 도시정부 있죠. 미국의 도시정부가 여기에 해당합니다. 세입 예산. 이게 무슨 말이냐면 미국의 도시정부는 경제력이 매우 빈약해요. 아시다시피. 그죠? 경제력이 아주 빈약한데 예측력은 어때요? 높다. 그러니까 일단 수입을 근거로 그걸 토대로 지출이 이루어진다는 얘기야. 그러니까 수입이 중요하죠? 그래 타이틀이 뭐야? 세입 예산인 거예요. 오케이? 그래서 여기는 중요한 게 수입이 확보돼야만이 그걸 토대로 지출이 이루어지니까. 근데 예를 들어서 이런 경우는 보충적 예산이라고 하는데 경제력은 굉장히 커요. 경제력은 크지만 예측력은 낮다. 자, 중동의 산유국가를 생각하면 됩니다. 오케이? 한 번은 이런 적이 있더라고. 기름값이 올라가지고 국가 재정 수입이 대폭 확대되니까 국민 1인당 500만 원씩 나눠줬어요. 4인 가족이 2천만 원이야. 세계 여행 한번 갔다 오겠죠. 크루즈선 타고. 보충적 예산. 자, 그 다음 여기에 해당되는 것으로 이제 반복적 예산. 우리나라도 이제 그거하고 비슷하게 재난 기본소득 이런 거 제공한다고 그런 것 같아요. 물론 이제 뭐 여유 있는 건 아니지만 저소득층에 해당되는 사람들에게 지원해주는 부분들이니까 좀 효과가 있을 수 있겠죠. 그죠? 자, 16번에서 경제력은 낮지만 예측 가능성이 높은 경우에 나타나는 형태는 뭐다? 세입 예산입니다. 오케이? 세입 예산이에요. 여러분들, 보통 국가의 재정이라는 것은, 국가의 재정은 양출, 재입의 원칙이에요. 국가의 재정이라는 것은 양출, 재입. 양출, 재입이란 지출할 것이 결정이 되면 그걸 토대로 수입이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정부가 예를 들어서 보건복지 부분에 예를 들어서 150조. 그 다음에 방위비 예를 들어서 뭐 80조. 교육비 뭐 70조. 지방재정교부금, SOC 부분 이런 이제 지출할 것을 전부 다 이제 이렇게 짜요, 계획을. 그래서 전체 이걸 합해하니까 500조가 나왔다. 그럼 이걸 먼저 짜고, 그리고 이제 조세 수입이 있겠죠? 조세 수입이 전체 450조야. 그럼 50조가 부족하네요? 부족한 거 어떻게 하면 됩니까? 국공채 발행에 충당하면 되는 거거든요. 그렇죠? 국공채 발행해서. 그래서 정부는 이렇게 지출할 걸 먼저 계획을 짜고, 거기에 바탕을 두고 또 수입이 이렇게 이루어진다는 얘기예요. 오케이? 우리는 그렇게 할 수가 없죠. 아니, 우리가 이렇게 할 수 있어요? 우리는 수입에 근거해서 지출하는 거예요. 그렇잖아. 단 한 번도 이렇게 할 수가 없어. 아셨어? 수입에 근거하고 지출이, 그래서 이달 수입이 300만 원이다 그러면 그거에 근거해 지출이 이루어지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기업도 그렇고 우리도 그렇지만 양입 제출인 거죠. 근데 정부 국가 재정에서는 양출 제입이에요. 지출할 걸 먼저 정하고 그걸 토대로 수입이 이루어진다. 오케이? 자, 16번은 정답이 그래서 3번입니다. 자, 17번 보면 재정, 예산제도의 설명에서 옳은 거 1번. 조세이출 예산제도는 조세이출의 투명성, 항구성, 지속성을 제고하는 장점이 있다. OX. 2번. 통합재정은 일반에게 특별하게 기금을 모두 포괄하며 재정활동의 전무를 파악할 수 있도록 융자 지출을 통합재정수지의 계산에 포함하고 있다. 3번. 성인지 예산제도는 각 지출부처가 기획재정부하고 여성가족부의 지휘 아래 대부분의 재정사업에 대해서 성인지 예산서, 결산서를 작성하도록 하고 있다. 4번. 예비 타당성 조사는 대규모 건설 사업이랄지 정부와 사업, 연구개발 사업 등을 대상으로 하며 교육, 보건, 환경 분야 등에는 아직 적용되지 않고 있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지금 현재 여러분들이 풀고 있는 모의고사 2회가요, 난이도가 상당히 높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지금 2회 전반적으로 문제가 까다롭죠? 자, 17번에서 조세지출 예산이 나왔는데, 조세 지출이 뭐예요? 조세 감면이야. 그럼 조세 지출은 직접적인 지출이다, 간접적인 지출이다? 간접적인 지출이에요. 왜냐하면 세금을 감면해 주는 거니까. 그러면 보세요. 근데 이 세금 감면하는 것은 그냥 행정부의 어떤 자의적인 판단에 의해서 세금을 감면해 주는 게 아니라 반드시 법을 근거로 세금 감면이 이루어져야 되는 겁니다. 아셨습니까? 법을 근거로 해서 세금 감면이 이루어져야 된단 말이야. 그러면 매년 행정부가 어느 부분에 얼만큼 세금 감면했는가 국회도 파악을 하고 또 국회에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좀 조정하고 통제할 필요가 있겠죠. 그래서 세금 감면의 보고서를 작성해서 국회에 제출하라 하는 것이 조세 지출 예산 제도입니다. 아셨습니까? 그러면 조세 지출 예산 제도는 조세 감면에 대한 또는 조세 지출에 대한 통제를 가하고자 하는 것이겠죠. 조세 지출 예산 제도는 조세 감면에 대한 통제, 조정을 위해서 조세 지출 예산 제도인 거예요. 아셨어요? 자, 지금 여기 지문에 조세 지출의 투명성과 항구성, 지속성을 제고하는 장점이 있다 그러는데 여러분들 일단 조세 지출 예산서를 작성하는 것은 조세 지출의 투명성을 확보하죠. 조세 감면이 어디 얼만큼 이루어진다는 건 파악할 수 있잖아요. 근데요, 방금 내가 얘기했듯이 조세 감면은 법을 근거로 한다고 그랬어요. 그죠? 법을 근거로. 그리고 이 세금 감면은 이래서 예산을 지출하는 것은 딱 드러나죠. 어디에 어떻게 쓰이고, 뭐, 예를 들어서 방위비, 보건복지, 그 다음에 뭐 기초연금, 보건복지 가운데 기초연금 얼마 이렇게 다 드러나잖아요. 세금 감면은 겉으로 잘 드러나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뭐라 하냐면 비가시적이라고 합니다. 근데 세금을 감면해 주는 건 일종의 특혜잖아요. 그러지 않습니까? 뭐 기업에 대해 세금 감면해 준다 그러면 일종의 특혜가 된다고. 기업들도 그러한 세금 감면을 받으려고 할 거 아니에요. 근데 이것은 법을 근거로 한단 말이야. 법을 근거로. 그래서 조세지출 예산제도를 통해서 이러한 세금 감면에 대해서 국회에서 이거 조세 감면 왜 하느냐? 그 근거가 뭐냐? 왜 예산도 배정하는데 왜 세금 감면도 해주느냐? 이런 식의 지적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럼 그걸 바탕으로 변경을 가할 수 있죠. 그렇기 때문에 조세지출 예산제도는 조세 감면, 조세지출의 항구성, 지속성을 제고하는 것은 아니에요. 아셨어요? 변경이 이루어지고 그럴 거 아닌가. 예, 조세지출 예산을 통해서 문제점을 지적하고 시정할 걸 요구하고 이런 상황이 나타날 거 아니에요. 만약 이런 게 없다면 지속성을 띠겠지. 근데 이러한 조세지출 예산을 통해서 이런 문제들을 지적하고 변경을 요구하고 예산하고 중복되는 부분이니까 폐지하라고 요구하고 이런 상황이 된단 말이야. 아셨어? 그렇게 된다면 조세지출의 항구성, 지속성은 제고되지 않는 거예요. 아셨어요?
투명성은 제고됩니다. 그죠? 그래서 좀 유의해야 될 표현이야. 두 번째, 통합재정에 관한 건데요. 자, 제일 밑에 정리하세요. 통합재정. 일반적으로 통합재정은 중앙정부하고 지방정부에 일반에게, 특별에게, 기금 이걸 포함하고 있죠. 네?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의 일반에게, 특별에게, 기금 이런 것들을 포함해서 통합적으로 재정 규모를 파악하도록 하는 겁니다. 오케이? 근데 기억해야 될 것은 여기서 이제 금융성 기금은 제외됩니다. 아셨어요? 금융성 기금 제외돼요. 그 다음에 공기업에 관한 것도 제외되죠. 금융성 기금이나 공기업 이런 부분은 제외된다. 그런 얘기야. 이 통합재정 부분에서. 그런데 통합재정은요, 총체적인 규모를 파악해요. 그죠? 이게 전부 다 총체적인 규모를 파악하는 거잖아. 그래서 포괄적입니다. 오케이? 총체적 규모를 파악하기 때문에 그런 면에서 포괄적이에요. 응? 통합재정은 첫 번째 특징이야. 그런데요, 이 가운데서 내부적으로 이루어지는 거래 또는 보전 거래라는 건 뭐냐면 적자가 발생하면 그 적자를 어떻게 보전할 것인가 이런 내용들이거든요. 이러한 내부 거래나 보전 거래는 제외됩니다. 왜냐하면 이건 중복되어 계산되니까. 왜냐하면 중복되는 부분은 제외시켜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면 만약에 이것까지 다 중복된 것도 다 계산해버리면 실제 규모보다 어때? 더 크게 계산이 되잖아. 그러니까 중복된 부분은 다 제외시켜요. 아셨어요? 내부 거래나 보전 거래 같은 건 중복되어 나타난단 말이야.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이건 재정 통계에 관한 것이기 때문에 현금주의로 작성합니다. 오케이? 이건 재정 통계에 관한 것이기 때문에 현금주의로 작성을 한다. 내부 거래나 보전 거래 같은 중복분을 제외시키기 때문에 예산 순계 형식을 취한다. 예산 순계 형식. 예산 순계라는 것은 이런 거예요. 일반의 계산, 특별의 계산 이런 거 있잖아요. 이런 부분에다가 지금 저기서 얘기했던 중복된 부분을 빼주는 것이 바로 예산 순계입니다. 여기에서 아셨어요? 일반의 특별의 계산 합했는데 여기서 중복된 부분을 빼주는 게 뭐야? 예산 순계다 그 말이야. 순계 예산하고 예산 순계는 달라요. 순계 예산하고 예산 순계는 다릅니다. 순계 예산이란 뭐냐면 순수익만 기록하는 거예요. 오케이? 순수익만 기록하는 게 뭐다? 순계 예산이다. 그러면 순계 예산하고 비교되는 개념이 뭐야?
총계주의죠. 총계주의 예산에 관한 거야. 순계예산하고 비교되는 거야. 순계예산이란 뭐라고? 순 수입만 기록하는 거. 오케이? 순 수입만. 이런 거잖아. 청주시에 세외 수입 가운데서 부동산 임대 수입이 있어요. 부동산 임대 수입이. 부동산 임대 수입이 전체 1년에 100억이었다고 합시다. 근데 유지 관리비가, 인건비랄지 유지 관리비가 20억이 나갔어요. 오케이? 그러면 순수입은 얼마야? 80억이 되죠. 그죠? 요것만 기록하면 이게 순계예산이에요. 순수입만 이렇게 기록하면. 오케이? 근데 총계주의라는 건 뭐냐면 전체 총 수입이 100억. 유지 관리비로 나간 거 20억. 이런 걸 다 계산해 준 것이 총계주의야. 아셨어? 각각 순계예산이란 뭐라고? 요 순수입만 기록한 거라고. 오케이? 근데 예산 순계라는 것은 일반에게 특별하게 플러스해서 중복된 부분을 빼준 것이 예산 순계예요. 아셨어요? 그러니까 순수한 규모다 그 말이죠. 이것은. 근데 여러분들 기본 이론 강의 처음 할 때 이런 거 설명하면 여러분들 헷갈려갖고 이해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안 되는 거예요. 기본 이론 강의 시간에 설명을 할 수가 없어요. 예산 순계가 어떻고 순계예산이 어떻다. 그러면 다 도망가 버립니다. 처음부터 그렇게 설명을 하면. 그러니까 기본 이론 시간에 설명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느 정도 공부가 돼 있는 상태에서 이 개념들을 이제 접근하는 거죠. 문제풀이 할 때, 할지. 응? 지금도 설명하면 헷갈리죠, 여러분들. 그죠? 지금 설명해도. 자, 그러면 통합재정은 아까 얘기했듯이 이렇게 중복된 부분을 제외시키고 순 규모에 대해서 표현하는 거잖아. 그래서 이것을 예산 순계 형식을 취한다. 이렇게 얘기해요. 오케이? 예산 순계 형식을. 응? 중복된 부분을 제외시키니까. 그러면 그래서 중복된 부분을 제외시키지 않으면 실제 규모보다 어때? 더 크게 표현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하는 거야. 근데 순계예산이란 순수입만 기록하는 것이 순계예산. 아셨어? 순수입만. 총계주의는 뭐라고? 총수입, 총비용을 다 포함해서 계산하라는 거지. 응? 이게 총계주의예요. 그거하고 비교되는 것이 순계주의입니다. 순계예산. 오케이? 여기서. 여러분들, 그러면 통합재정은 총계주의다. OX. 그건 틀린 거예요. 통합재정이 총계주의가 아니라 이것은 이런 것들을 합한 총체적인 규모라는 것이지 총계주의는 아니야. 총계주의란 뭐라고? 총수입, 총비용 이런 것들을 포함해서 계산하는 거야. 그래서 여러분들 총계주의 할 때 이렇게 얘기하잖아. 모든 수입 지출을 계산해서 올린다. 이렇게 얘기하잖아. 근데 여러분들 계속 설명할 때마다 계속 헷갈리는 거야. 그렇잖아요? 총계주의는 이렇게 표현했어. 모든 수입 지출을 계산해서 계산한다. 이렇게 얘기했잖아. 이게 총이라고. 계상이 개가 되는 거잖아. 그죠? 아까 완총개 이런 표현을 했단 말이야. 완전성의 원칙을 얘기하는데 총계주의란 모든 수입 지출을 계산해서 올린다. 그 말이야. 이것은 순수입만 기록하지 말라는 거죠. 모든 거 다 이거 다 기록하라는 거야. 이게 뭐야? 총계주의예요. 통합재정은 총계주의가 아니야. 저기 얘기하는 것처럼 총체적인 규모 파악으로서의 포괄적인 그런 특성을 나타내는 거죠. 그죠? 근데 아무튼 일단 이걸 이제 이해를 했으니까 이걸 지워버려. 아시겠어요? 이해를 했으니까 지워버린다고. 왜냐면
예산 순계하고 순계 예산의 차이가 뭔가를 알았잖아요. 응? 예산 순계는 뭘 의미하는 거라고? 중복된 부분을 제외한 것이 예산 순계라는 거야. 그러면 통합재정은 이제 요것을 중심으로 기억을 해둔다. 아시겠어? 이제 밑에 있는 거 빼버리고 이해를 했으니까. 여러분 실수한 거예요. 왜 실수하는지 알아요? 행정하기 어렵거든요. 행정하기 어렵습니다. 내가 이렇게 가르치고 있으면서 참 어렵다라는 걸 느끼는데 여러분과 오죽하겠어요. 근데 어떡합니까? 근데 국어는요, 국어는 그렇게 크게 부담이 없어요. 지금 내가 이런 걸 설명하는 것은 물론 제외시킬 수도 있거든요. 근데 그래도 이제 혹시 모르니까 개념을 이제 설명을 하는 거지만 국어는 그렇게 크게 부담이 없습니다. 국어는 너무나 막 깊이 있게 정리하고 그럴 필요가 없어요. 그 노량진에서 이제 뭐 유명한 행정학 선생님들 강의하는데 막 단과 같은 거 보면 100강도 넘고 엄청나죠. 근데 그거 학생들은 다 부담 주는 겁니다. 물론 7급 같은 경우는 필요해요. 근데 9급은 그렇게까지 할 필요가 없거든요. 근데 너무나 많은 것을 막 주입을 시켜버리는 거죠. 그리고 협박을 해요, 학생들한테. 학생들은 막 불안하잖아. 하나라도 더 챙겨야 된다고 생각하고. 그러려니 이것저것 다 챙기다 보면 얼마나 부담이 크겠습니까? 그러니까 7급에서 준비해야 될 것과 9급에서 준비해야 될 걸 구분해서 좀 정리를 해야 되는데, 왜냐하면 기출문제 보면 충분히 파악이 되거든요. 그런 것들이. 9급에서는 기본 이론 강의 시간이나 아니면 특강, 내가 지금 진행한 특강 이 정도 정리하면 충분하고 남습니다. 9급은. 7급은 좀 더 추가해야 돼요, 사실은. 7급은 그럴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7급은 세세한 디테일한 부분에 시험 문제가 출제가 되니까 꼼꼼하게 더 챙겨야 된다는 거죠. 자, 17번 문제를 보면 1번 틀렸죠? 2번 통합재정은 일반의 특별히 기금을 모두 포괄하고 재정활동의 전모를 파악할 수 있도록 융자지출 같은 경우는 이제 적자 부분 이런 부분들을 메꾸는 수단으로서 융자지출 이런 것들이거든요. 이러한 융자지출을 통합재정수지 계산에 포함하고 있다. 2번이 정답입니다. 3번 성인지 예산제도는 각 지출부처가 기획조정부와 여성가족부의 지휘 아래 지휘한다라는 표현은 적절하지가 않아요. 어떻게 여성가족부가 지휘를 할 수 있겠어요? 상위 기관도 있고 하는데 그렇잖아요. 교육부나 이런 데는 여성가족부보다 더 위에 있는 기관이잖아요. 근데 어떻게 지휘를 하겠어요, 여성가족부가. 그리고 대부분의 재정사업에 대해서 성인지 예산서 결산서를 작성한다는데 각 부처마다 성평등 목표를 달성하는 그런 사업들이 있어요. 각 부처에 추진하는 사업들 가운데서 성평등 목표 달성에 기여하는 사업들, 그런 사업들을 중심으로 해서 성인지 예산서, 성인지 결산서 이런 걸 작성을 하는 거예요. 전체 모든 사업에 대해서 하는 게 아니라 성평등 목표 달성에 기여하는 사업들 중심으로. 오케이? 4번 예비 타당성 조사는 사전에 일정 규모 이상 500억 이상의 국책사업에 있어서 경제성이 있는지 또는 정책적인 측면 이런 것들을 분석하는 것이 예비타당성 조사죠. 누가 합니까? 예비타당성 조사는 기획재정부 장관이 하죠. 그죠? 그런데 대규모 건설사업, 정보화 사업, 연구개발사업 등을 대상으로 하고 교육, 보건, 환경 분야 등에는 아직 적용하지 않는다. 그런데 거의 대부분이 다 하고 있어요.
대규모 건설 사업이나 정보화 사업, 연구개발 사업뿐만 아니라 뭐 복지, 노동, 관광, 그 다음에 뭐 여기 나와 있는 뭐 교육, 환경 대부분이 예비타당성 조사가 시행되고 있습니다. 아셨습니까? 굉장히 폭넓게 적용되고 있는 거예요. 예비타당성 조사가. 17번에서 옳은 것은요, 2번이 맞아요. 근데 17번 문제는 굉장히 난이도가 높은 문제입니다. 아셨습니까? 네. 자, 18번 볼까요? 정부가 도입한 책임운영 기관의 설명에서 옳지 않은 거. 1번. 예산 편성 및 집행상의 자율권을 확보하기 위해서 특별위원회를 두고 예산의 전용 이월 등은 허용되지 않는다. 여러분, 책임운영기관도 행정기관이죠? 책임운영기관도 행정기관입니다. 예산 편성, 집행상의 자율권 확보를 특별위원회에 두고 있지 않아요. 그죠? 네. 그리고 전용 이월 다 허용하고 있죠. 필요한 부분 내에서 다 허용하고 있습니다. 행정기관인데. 2번, 우리나라는 책임운영기관 설치 운영에 관한 법률 등에 의해서 운영되고 있다. 책임운영기관 설치 운영에 관한 법률이 따로 있죠? 따로 있습니다. 이 책임운영기관은 정부 조직법을 근거로 한 게 아니다. 근데 그렇게 표현하면 틀려요. 왜 그러냐면, 책임운영기관에는 중앙책임운영기관하고 소속 책임운영기관 이렇게 있죠? 중앙책임운영기관은 뭐가 있어요? 특허청이 있어요. 그 다음에 나머지 책임운영기관은 전부가 소속 책임운영기관이야. 근데 특허청은 정부 조직법을 근거로 합니다. 아셨어요? 중앙부처에 속해 있는 조직이니까 이건 정부 조직법을 근거로 하는 거예요. 그렇지만 나머지는 여기 지금 표현하고 있는 책임운영기관 설치 운영에 관한 법률이 적용되는 겁니다. 오케이? 이 법률을 근거로 대통령령에 의해서 행정안전부 장관이 설치합니다. 법률로 설치되는 게 아니라 이 법률, 책임운영기관 설치 운영에 관한 법률을 근거로 행정안전부 장관이 대통령령에 의해서 설치한다. 오케이? 대통령령에 의해서. 법률로 설치하는 게 아니야. 대통령령으로 설치하는 것이죠. 책임운영기관의 총정원은 대통령령에 의해서 총정원이 정해집니다. 총정원이. 책임운영기관은 민영화의 회피수단에 해당한다. OX. 네, 민영화의 회피수단이에요. 또 이렇게도 표현하죠. 정보 팽창의 은폐수단입니다. 이 책임운영기관이라는 거죠. 민영화의 회피수단이고 정보 팽창의 은폐수단이 바로 이 책임운영기관입니다. 3번, 정부가 사업적, 집행적 성격이 강한 기관을 분리해서 유연한 경영 방식을 도입한 것이다. 맞죠? 그래서 주로 책임운영기관은 이런 사업이나 집행을 주로 하는 곳이 바로 책임운영기관이에요. 그죠? 4번, 기관장에게 재량권을 부여해서 자율적인 경영과 성과에 대한 책임을 지게 한다. 맞죠? 18번은 1번이 틀렸습니다. 자, 19번에서 1980년대 이후에 주요 국가들의 예산 개혁에 대한 설명에서 옳은 거 1번. 여러분들 여기 성과주의 예산이라고 나와 있는데 1980년대 이후니까 이 성과주의는 신성과주의 예산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성과주의 예산 제도는 재정사업에 대한 투입보다는 결과에 대한 관심을 강조하고 있지만 정작 성과의 측정이나 사업 원가의 산정, 성과와 예산의 연계 등에 있어 여전히 많은 난관이 있다. 그 말은 뭐냐면 성과 측정의 명확한 지표를 찾아내기가 쉽지가 않다는 얘기예요. 그죠? 또한 사업의 원가 산정도 어렵죠. 뭐 방해비 같은 것도 마찬가지일 것이고, 뭐 교육 부분도 마찬가지일 것이고, 복지 부분도 마찬가지고, 사업의 원가를 산정하기가 굉장히 어렵잖아요. 또한 성과하고 예산의 연계 등에서 많은 노력이 이루어져야 되는데 그게 만만치가 않다는 거죠. 이런 면에서 여전히 많은 난관이 있다는 거예요. 이 성과를 측정하고 관리하는 데 있어. 두 번째, 중기 재정계획은
단년도 예산의 장점인 안정성과 일관성보다 재정 건전성 등 중장기적인 거시 재정 목표의 효과적인 추구를 위해서 도입됐다. 이렇게 표현했는데 반대로 표현됐죠. 무슨 말이냐면 안정성하고 일관성은 중장기적인 관점의 예산의 장점이잖아. 단년도 예산의 장점은 뭐야? 재정의 건전성을 유지하는 측면이에요. 그러니까 이렇게 표현하죠. 단년도 예산의 장점인 재정 건전성 이런 것보다는 안정성과 일관성 등 중장기적인 거시 재정 목표의 효과적인 추구를 위해서 도입됐다. 이렇게 표현하겠지. 응? 3번. 하향식 예산 편성 제도는 추계한 예산 총량을 전략적인 우선순위에 따라 먼저 부문별, 부처별로 배분해서 예산의 기술적 효율성의 제고를 우선적인 목표로 하고 있다. 4번까지 보고 총액배분 자율편성 예산제도는 기획재정부가 부문별, 부처별로 예산 상한을 할당하는 직권화된 예산 편성 방식으로 부처의 사업별 재원 배분에 대한 보다 세밀한 관리와 통제의 필요성에 따라 도입된 것이다. 공매의 토론 과정이 진행되면서 각 부처가 있으면 각 부처 예산 총액을 결정해 준다고 그랬죠? 각 부처 예산 총액을. 그러면 각 부처 예산 총액을 결정해 주면 그 범위 내에서 자, 국토교통부가 하는 사업들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 사업들에 있어서 비용 편익 분석을 합니다. 그래서 이게 1위, 이게 2위, 이게 3위 이렇게 우선순위를 정해요. 그리고 우선순위에 따라 예산을 이렇게 배정하는 거죠. 우선순위에 따라서. 자, 이 총액 범위에서는 재량권을 가지고 예산을 운영합니다. 자, 우선순위에 따라 예산을 배정했어요. 그리고 이 사업들을 하고 난 다음에 성과평가를 해요. 그 성과평가에 대해서 책임을 지는 거죠. 그죠? 총액배분 자율편성 예산제도는 하향식이에요. 근데 그 3번 지문에 보면 이런 표현이 나왔습니다. 3번 지문에 하향식 예산 편성 제도는 저게 지금 하향식 예산 편성이야. 예산 총량을 전략적인 우선순위에 따라 먼저 부문별 부처별로 배분해서 예산의 기술적 효율성 제고를 우선적인 목적으로 한다. 자, 예산 총량을 이렇게 배정했어요. 그죠? 그러고 난 다음에 각 사업의 우선순위 결정이 이루어지면 그 우선순위에 따라 예산을 배정하죠. 이건 배분적 효율성이에요. 오케이? 그렇잖아. 예산 총량을 이렇게 결정해주면 그 범위 내에서 우선순위에 따라 예산을 배분한다. 이 배분적 효율성이란 말이야. 그리고 이제 이 사업에 예산이 100억 투입했단 말이죠. 그럼 사업을 진행을 했지. 그러면 이 사업에 대한 성과를 높여야 되겠죠? 이걸 뭐라고 하냐면 운영상의 효율성이라고 합니다. 이게 기술적 효율성이에요. 이게. 자, 그 총량이 정해지면 우선순위에 따라 예산을 배분한다. 배분적 효율성. 오케이? 우선순위에 따라. 그 다음에 요 사업에 대해서 성과를 높인다. 이건 운영상의 효율성. 이게 기술적 효율성이에요. 그러니까 3번은 틀렸죠. 왜냐하면 예산 총량을 전략적 우선순위에 따라 먼저 부문별, 부처별로 배분했어요. 그러고 나서 예산의 배분적 효율성 제고를 우선적인 목표로 한다. 이렇게 표현해야 될 거 아니야. 이런 내용은. 그죠? 배분적 효율성을 먼저 추구하고 그러고 나서 이제 개별 사업들의 예산을 배정하면 운영상의 효율성을 추구하는 겁니다. 그게 기술적 효율성이라는 거예요. 4번. 총액배분 자율편성 예산제도는 기획재정부가 부문별 부처별로 예산 상한을 할당하는 직권화된 예산 편성이다. 그런데 물론 여기서 예산 총액을 결정해 주지만
이 총액 범위 내에서는 재량권을 가지고 운영하죠. 재량권을 인정해준다. 재량권을 가지고 운영한다. 그런 면에서 보면 분권적인 거야. 그렇잖아요. 여기 재량권을 대폭 인정하니까. 총액 범위 내에서. 그러니까 직권적이라고 하지 않고 직권화된 예산 편성이다. 그렇게 얘기하지 않고 분권화됐다고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부처의 사업별 재원 배분에 대한 보다 세밀한 관리 통제의 필요성에 따라 잘못됐어요. 이것도. 그죠? 일단 총량만 정해주면 그 총량 범위 내, 총액 범위 내에서 재량권을 가지고 운영하니까 기획재정부는 부처의 사업별 재원 배분에 대한 보다 세밀한 관리 통제를 하지 않습니다. 아셨어요? 네. 자, 다시 한번 정리하겠습니다. 이건 하향식이에요. 그죠? 국무회의 과정을 통해서 자, 예산 총액이 이렇게 결정이 됩니다. 물론 이제 이 총액이 결정되는 과정에서 기획재정부하고 협의가 이루어져서 총액이 결정돼요. 총액이 정해지면 이 총액 범위 내에서 국토교통부가 하는 사업의 우선순위에 따라 예산을 배정해. 이걸 배분적 효율성이라고 하는 거죠. 자, 첫 번째가 총량적 재정 비율이고 두 번째는 배분적 효율성을 나타내는 겁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예산이 배정했는데 이 사업에 예산이 100억이 투입된단 말이야. 100억 투입해서 사업을 진행을 했어요. 성과를 높여야 된다는 거죠. 이게 여기서 말하는 운영상의 효율성이 말합니다. 기술적 효율성 이렇게 표현하는 겁니다. 이게 세 번째야. 그래서 이렇게 진행이 되는 거예요. 순서가. 19번은 1번이 맞는 표현이에요. 다른 건 다 틀렸고. 오케이? 이런 문제를 이렇게 풀고 내용을 파악하면요. 이 내용으로 나오는 구분 문제는 굉장히 평이해져 버려요. 이해하기가 쉽고. 그렇게 되면. 20번. 행정개혁 저항에 대한 사회적 규범적 극복 방안으로 옳은 걸 모두 골라라. 자, 행정개혁에 대한 저항이 발생하죠. 그 저항이 발생하는데 저항을 극복하기 위한 첫 번째 방법이 뭐냐면 규범적 사회적 접근입니다. 저항을 극복하는 첫 번째 방법이 규범적 사회적 접근이에요. 두 번째는 공리적 기술적 접근입니다. 공리적 기술적 접근. 세 번째는 강제적 접근이에요. 첫 번째가 규범적 사회적 접근이고 두 번째는 공리적 기술적 접근이고 그 다음에 세 번째는 강제적 접근입니다. 자, 규범적 사회적 전략은 어떤 거냐면 자, 왜 개혁이 필요한가? 자, 여러분들이 개혁 대상자예요. 여러분에게 개혁의 당위성을 설명하는 거예요. 왜 개혁이 필요한지. 그리고 여러분들을 참여시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의 의견도 들어서 필요하다면 반영을 하는 거예요. 개혁의 주체가. 이러한 것들이 규범적이고 사회적 전략에 관한 겁니다. 규범적 사회적 전략에서 필요한 것은 참여를 확대시키는 거죠. 그리고 개혁의 당위성을 제시하는 것이고. 이게 규범적 사회적 전략이에요. 두 번째, 공유적 기술적 전략이 있는데 여러분들 지금 인터넷 뱅킹이 활성화되어 있잖아요. 은행 안 갑니다. 그렇잖아. 그러니까 은행 이용이 저조하니까 은행들 통폐합하고 있죠. 통폐합하는 과정에서 이제 직원들 정리를 해야 되는데 이 직원들의 막 저항, 반발이 클 거 아니야. 그러니까 엄청난 경제적 메리트를 제시합니다. 그래서 명예퇴직을 한다, 신청을 한다 그러면요, 뭐 50개월분 월급을 미리 주는 거예요. 그리고 1년 동안 퇴직하기 전에 1년 동안 퇴직 후에 사회에 적응할 수 있는 직업교육이랄지 이런 걸 또 지원해줘요. 거기다가 자녀들이 대학을 가면 학자금 다 제공해줍니다. 이렇게 메리트를 제공하니까 막 너나 없이 막 신청을 하는 거야. 어차피 그만둘 상황인데, 왜냐면 뭐 계속 오프라인에 있는 이 지점들은 통폐합이 계속 진행이 돼야 될 텐데 말이죠. 그러니까 어차피 그만둘 거라면 이런 혜택이 있을 때 빨리 그만두자. 그래서 3,000명을 예상했는데 5,000명이 지원 신청을 하고 이런 상황이 나타난다는 거예요. 워낙 이 인센티브를 많이 제공하니까 이런 것들이 여기서 말하는 기술적인 전략, 아니 공리적인 전략이에요. 공적 전략.
경제적 보상을 해준다 그 말이야. 또 기술적인 것은 뭐냐면 개혁을 추진하기가 유리한 시점을 선택하는 거예요. 이런 것들이 기술적 전략이에요. 그 다음에 마지막에 이제 사용하는 것이 강제적 전략이겠지. 오케이? 이건 이제 밀어붙이는 거야. 자, 그러면 교육훈련 어디에 들어가냐면 사회적 전략에 포함이 되는 겁니다. 임용상의 불이익을 방지한다. 이것은 공리적, 기술적 전략에 해당되는 것이겠죠. 그 다음에 경제적 보상을 하는 것은 공리적 전략이고, 그 다음에 긴장을 조성하는 것은 강제적 전략에 해당될 거예요. 그죠? 그 다음에 의사소통과 참여를 촉진시키는 것은 사회적 전략에 포함이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사회적 규범적 극복 방안을 하면 기억, 미음 두 가지가 돼요. 자, 리더의 카리스마를 활용한다. 어디에 해당될까? 리더의 카리스마를 활용한다. 이건 규범적 사회적 전략에 포함되는 겁니다. 규범적 사회적 전략이에요. 리더의 카리스마 활용하는 거. 그러면 20번의 정답은 2번이 되겠죠. 그죠? 자, 오늘 수고 많이 했습니다. 오늘 문제 여기까지 마무리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